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였던 승무원 김도희 씨에 이어서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과연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일까요? 오늘은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을 초반부터 현재까지 계속 집중하고 계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님 그리고 김성진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청년 같은 목소리. 우리 네. 김성진 변호사님의 미모가 미모? 정말 청출어람 청년 미모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안진걸 처장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니 팟짱을 너무 좋아하는데 안 불러주니까 자꾸 노유진에 한번 외도도 하고. 그다음 참여연대도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참팟이라고. 아 참팟. 팟짱을 약간 그렇죠. 오마주해서 패러디는 아니고 오마주. 그래서 참팟. 참팟. 좋습니다. 참팟. 그래서 다음 순서에 우리 장윤선 선생님을 모시자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저도 꼭 가고 싶어요. 전직 간사님으로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팟. 참팟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라고 한 다음에 섭외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죠. 아 그럼요. 그런 일을 종종 당해요.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팟짱에서 참팟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참팟이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가 되지도 않아요. 전체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는데 다 합쳐봐야 우리가 사실 큰 보수 언론 하나도 잘 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하고 팟짱이 정말 잘해주셔서 고맙고 참여연대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대열에 보조하기 위해서 참팟을 만들었고 NGO 팟캐스트 치고는 재밌다,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렇군요. 아마 안진걸 처장님께서 이제 리드를 하신 아니 저 때는 지금 역할을 표가 많이 떨어지고요. 한상희 교수님하고 정태인 선생님이 고정으로 같이 하시는데 그 두 분의 내공이 상당하기 때문에 나름 순항하고 있는데 아직 그 200위권으로 120위권 그러니까 100위권으로 진입을 못했어요. 아직도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팟짱에서. 100위권으로 들어가게 한 번만 100위권 한 번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어요. 저희는 50위도 말하잖아요. 제발 100위권 안으로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참팟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참팟. 파에다 팟빵에 참팟 치면 참여연대나 참팟 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김성진 변호사님 소개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진걸 처장님이 3분 10초를 썼어. 이제 자제하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저희 방송 첫 출연이세요. 처음입니다. 굉장히 그 준수한 외모가 안진걸 처장님한테 상당히 위압감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다니면 안 돼요. 같이 다니면 안 되겠다. 민주적으로 생겼다, 자유롭게 생겼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비교된다. 괴로워요. 가끔 같은 또래라고 하면 잘 안 믿죠. 정말이요? 같은 또래세요? 그럼요. 우리 진짜? 정말요? 놀랍습니다. 다 강경대 친구들입니다. 우리 강경대 친구들. 91학번들. 그렇군요. 제가 공부를 못해 재수해서. 내년 우리 91학번 대우를 해서 같이 모입니다. 그렇군요. 형대접 해주세요.
자,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조현아 땅콩 해양 사건이 끝나질 않네요.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하셨을 때 안진걸 처장님이 이 사건 빨리빨리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계속 질질질질 늘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들을 각하해달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 우선 이런 요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에서 소송하는 게 좀 힘들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국내 당사자들 국내에 있고 증인들도 국내에 있고 자료들도 국내에 있는데 굳이 미국에서 왜 하느냐는 네. 취지로 미국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하는 게 나으니까 네, 미국에서는 재판 그만하고 한국에서 하게 해주세요. 네. 이런 신청을 아마 대한항공 측에서 한 것 같습니다. 모션 투 디스미스라고 네. 우리나라 같으면 재판 다 하고 이게 부적법하다 안 하다 이게 딱 끝날 때 결정이 나는데 네. 미국에서는 소송하면서 이제 이걸 소송할 것인가 본안으로 들어가서 심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미리 이제 결정을 해서 고의 판단을 가지고 그래 소송하자 그러면은 이제 증인도 부르고 뭐 실질적인 재판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빨리 이제 더 이상 재판할 필요 없다 이런 이제 신청을 지금 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 상태 있군요. 저희가 미국 법을 잘 몰라가지고 예,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 미국에서 한 2, 3년 공부하고 2, 3년 아니고 1년 1년이었나요? 단기 석사. 저는 항상 모든 석사. 사람의 네. 어떤 특장점은 과장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점은 축소해 생각하고 네. 좋은 예, 장점은 과장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진걸 주변에 친구가 많아. 아닙니다. 네. 조현아 사건 보면 이번 건 보면 우리 김성 변호사님이 아주 점잖게 표현해주셨는데 네. 미국은 우리나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 뭐 예전에 맥도널드에서 뭐 미끄러진 어떤 시민이 네. 뭐 냈는데 뭐 거액을 물었다. 맞아요. 뭐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잘못 정도여도 네. 그게 관리자라든지 또는 사용자들의 네. 당연한 어떤 소비자나 이용자에 대한 네. 또는 이해관계에 대한 잘못이 있었을 때 예. 무섭게 벌금을 내려가지고 네. 손해배상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엄벌하는 엄벌하니까 예방의 효과도 있고 한편으로 그걸 당한 사람들에 대한 네. 충분한 배상과 위로의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우리 안 처장님. 방송인이에요. 네. 변호사 필요 없어요. 왜 불렀어요? 별 말씀을. 그러나 저는 조현아 측의 의도가 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아마 이건 유죄 선고가 나왔고 거액을 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무조건 대한민국 법원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대한민국 법원으로 오면 뭐 조현아 부사장 측에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마 민사 소송을 하면은 네. 우리나라 법제는 이제 민사 형사가 이제 딱 나눠져 가지고 이 민사는 이제 금전적으로 실제 입은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창진 사무장 같으면은 한국에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네. 뭐 지금 뭐 치료비 정도 그리고 일 못한 거에 대한 일실 수입 예. 그리고 이제 위자료로 이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사망 위자료도 네. 1억을 잘 안 넘거든요. 8천에서 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1억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넘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악질적이고 거대한 경제 주체가 못됐게 군 행위에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1억도 당연히 안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취지에서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봐야 치료비, 일실 수입 그리고 위자료 다 합쳐봐야 1억 원 정도 수준일 텐데 정도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안 되겠죠.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상당히 거액을 뭐 일각에서는 500억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구 금액이 500억이었다는 이제 추정 기사가 나오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승무원 한 분하고 우리 박창진 사무장이 이렇게 각각 내셨잖아요. 두 분이 가장 많이 당하신 분이거든요. 슈퍼 갑질을. 그러니까 슈퍼 갑질했으면 슈퍼 배상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야 사회적 경종이 되는 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국에서 오면 방금 우리 김세민 의원은 설명해 준 것처럼 정말 1억 또 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재벌들에게는 그게 껌값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또 한진이 무조건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는 거는 한국에서는 전관예우라든지 대형 노폼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이건 최근에 여러 사건만 봐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으로 이 사람들은 끌고 오려고 하는 꼼수에 편법을 계속하고 있다. 참된 반성과 배상의 자세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뢰 도발 때문에 다친 군인들도 지금 다리를 잃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국가가 배상하는 액수가 6천만 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랄까 우리가 손해 입은 것에 대해서 국가든 법원이든 제대로 된 그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 소송을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실제 박창진 사무장하고는 소통을 좀 하시나요? 우리 이제 팟짱 그 독자들, 청취자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이 사건이 불거진 게 2014년 12월 8일 한겨레 신문 보도 또 뭐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12월 9일 날 어떻게 이런 슈퍼 갑질이 있을 수 있냐, 같이 일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이런 참혹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성명을 내고 12월 10일 날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을 때 11월 10일 오전에 박창진 사무장님 측으로부터 지금 대한항공이 밝힌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이제 아주 특급의 제보가 직접 접수가 돼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물론 그런 제보가 없이도 기존의 사실관계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기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피우고 심지어는 가던 비행기를 뒤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안전을 최고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행위는 뭐 유기에 의한 뭐 업무방해, 폭력에 의한 업무방해 뭐 이런 게 다 해당됐고 실제 유죄 선고가 다 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고발할 수 있었는데 더더욱이나 그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힘있게 고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발장을 내면서 박창진 사무장님 측부터 들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12월 15일 오후 2시에 서부지검 앞에 저희가 기자님들이 한 100여 분이 오셨는데 일제히 저희가 알릴 수 있었고 그러면서 대반전이 벌어진 거죠. 12월 8일 밤 10시쯤에 대한항공이 사과문을 냈잖아요. 맞아요. 엉터리 사과문.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과문으로 거기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전부 다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이 잘못해서 부사장님이 비행기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항공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서비스를 개선시켰다 일념으로 혼을 내준 것에 불구하고 다 정당했다. 다만 비행기를 조금 뒤로 밀친 것은 그건 좀 너무 그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모든 책임 뭐 매뉴얼도 모르고 심지어는 컴퓨터 비밀번호도 몰랐고 매뉴얼을 어겼고 근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분들이 매뉴얼 어떻게 사실 자기가 쓴 노트북 비밀번호를 모를 것이며 박찬 사무장이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매뉴얼을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잘못 지적받았을 때 속으로 흠칫하잖아요. 그러면 흠칫하면 내가 잘못 알았나요? 근데 너 이렇게 잘난 척해 하고 말았어야죠. 정 기분 나쁜데 이 새끼가 하고 집어 던지고 내가 맞아 임마 매뉴얼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조종사한테 연락해 다 내려 비행기 멈춰 이 비행기 못 떠 뒤로 돌려 너 내려 이 새끼야 진짜 욕도 했어요. 사실이에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판결문 보면은 뭐 정말이에요? 욕까지는 안 드러나지만 저는 안진걸 처장의 드라마적 요소를 뭐 새끼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새끼는 사실 뭐 비속어라기보다는 표준말을 뭐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심한 욕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제 기억에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욕설을 했다는 거 정도는 뭐 판결로 인정하는 걸로. 판결문에도 욕설을 썼다는 게 인정이 됐다. 거기 있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잖아요. 새끼보다 더 심한 욕설도 있었다는 뭐 거죠. 이제 이 새끼 앞에 이를 다른 거로 하면 이제 조금 더 심한 욕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새끼라고 하면 괜찮은데 사람 외의 새끼라고 하면 심각한 욕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래서 그건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사무장 한 분이 있었고 처음에 당한 승무원이 있고 그 승무원이 너무 당하니까 동료 여승무원이 또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조도 하거나 당하니까 세 사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거고 영문도 모르고 전화 받아갖고 갑자기 부사장이 내려라고 멈춰라고 뒤로 돌려라니까 그 기장님 조종사님하고 부조종사님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대한항공에서는 조현아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법이 폭력이기 때문에 안 돌릴 수 없었다 이렇게 증언도 하셨고. 그렇군요. 원래 기장이랑 사무장은 이제 사복 경찰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찰권을 제압해서 조현아 씨가 이제
무리한 회항 지시를 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총수의 딸이 아니면은 들을 리가 없죠. 네, 기장이. 예. 근데 그 후에도 밝혀진 내용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저는 일단 우리 팟짱 청취자들께 우리 장윤선 선생님이랑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 베테랑 2천만 명 보기 운동을 하자. 2천만 명. 예, 베테랑 암살 보면 저희가 암살 천만 운동 했었는데. 아니 암살하고 베테랑하고 쌍끌이 전략으로 각각 2,500만씩 국민 2명당 1명은 봐가지고 안 본 사람들이 좀 이상한 마음이 들 정도로 하게 만들고. 그래서 과거에는 암살로 현재는 베테랑으로 해서 친일파를 다시 한번 척살하고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지금도 남아서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뭐 많잖아요. 김무성 대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친일파의 자손들이니까 그다음에 그 후손들이 그 후로 친일에서 친미로 수구냉전 기득권 세력으로 독재로 재벌로 정경유착으로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베테랑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쌍끌이 전략으로 보면 되는데 베테랑에서 저는 이 감독님 참 재밌는 게 거기서 그 사고를 치는 재벌 이름이 요건 뭐 그건 약간, 아니겠죠.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건 유명한 거니까요. 신진그룹으로 나오잖아요. 신진그룹. 신진그룹. 아, 한진그룹을 빗댄 거다. 예, 그다음에 그 주인공이 조씨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3남매로 나와요. 다만 거기서는 남자들 여자 하나로 나오는데 이 집은 이제 여자들 남자 하나죠.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고 가장 큰 모티브는 채태원 회장의 사촌형이 그 노동자 1인시 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골프채로 때리고 2천만 원 준 거. 야구방망이. 아 그런가 야구방망이나. 항상 저는 나쁜 행위는 과장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 김승현 회장도 야구방망이였죠. 예, 그다음에 돈으로 매수하는 것에는 삼성 엑스파일도 생각나고요. 감독이 그런 모든 것을 아마 종합한 것으로 한진그룹까지. 예.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하튼 지금 끊임없는, 그러니까 우리 굴곡의 역사가 지금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대중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실이에요. 한진그룹 조현아 부사장이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는 현실인데, 자 그러면 승무원 김도희 씨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법원에 이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 그 JFK 공항을 관할하는 거기에 제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박찬일 사무장 따로 냈잖아요. 지금 재판이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아까 이제 김선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오밍업 단계인데 갑자기 대한항공에서 거기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각하해 달라. 한국에서 해야 달라 신청이 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남겨두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법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사건에 미국에서 통상 이럴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원고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 내가 왜 여기 제기를 했고 미국 재판이 왜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한다면은 그래 비록 외국인들 사건이지만은 불법 행위지가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대한항공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 사람들도 미국에 한국에 있고 한국의 자료들도 있고 증인들도 있는데 굳이 왜 미국에서 합니까?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은 모션 투 디스미스가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원고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법원이 또 막
옛날에는 안 그랬던 거 아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적어도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법원도 요새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네. 완전히 수구 냉정 기득권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당이나 개혁적인 인사나 뭐 진보적인 사람들한테는 온갖 모욕, 검찰 단계부터 네. 피사실 공표하고 온갖 모욕 줘서 네. 심지어 자살하기도 만들고 뭐 몰아붙이고 유죄 선고하고 뭐 최근에 성완종 특검부터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도 국정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해킹 사건 뭐 수사를 아예 안 해버리거나 그러니까요. 아예 기소를 해도 손방망이 하거나 그 되게 지금 수사 안 하고 있는 사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신한 사태와 관련된 예. 불법 행위들 성완종 리스트 안 하고 있죠.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국정원 해킹 관련도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박근혜 친인척 관련된 비리도 요즘 심심찮게 이제 터져 나오네요.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검찰이 뭐 권력의 시녀다라는 비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뭐 그런다 치더라도 법원은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은 조금 약간 그렇지 않은 측면도 지적이 됐던 바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좀 어떨까요? 예컨대 대한항공의 로비 같은 게 통할 가능성은 로비는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죠. 미국에서는. 미국은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로비가 통해서 뭐 이것이 관철될 가능성 이런 건 없다. 원고 측이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예를 들면 대법관은 종신제여가지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할 수가 없어요. 이 조현아 형사 사건 때도 보면 그런 좋은 제도가 있군요. 그런 예를 들면 고위 법관 출신들 다 이렇게 내세워서 정관예우 또 하고 뭐 전직 검찰총장 2명이 서부지검에 전화를 한 걸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변협에도 뭐 진상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화한 건 사실이에요. 이건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두 전직 검찰총장이 전화를 한 건 팩트고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고 대한항공 서부지검 다 인정이 됐는데 우리는 대법관들이 나와서 대응노폼에 영입돼 가지고 정관예우 행세를 꽤 많이 하죠. 심지어 황교안 씨도 저는 총리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고위검찰로서 무슨 전화 변론을 했다는 무슨 뭐죠 그 뭐라 그래요 김 변호사님 그 계약서 뭐라 그래 우리 변호인 선임계약서도 안 쓰고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아마 한 달에 1억씩 월급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건 정관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 변호사님들이 한 달에 1억씩 받습니까 통상? 저는 뭐 1년에 1억도 못 받는. 공익사건 하면 1년에 1억도 못 받아요. 더더기나 우리 김선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이 만든 법무법인 공익 변호사 사람이 선이라고 공익사건만 전담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익사건 역시 돈이 안 되는군요. 아니요, 뭐 돈은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서 월급만 받습니다 저는. 여하튼 그 저희가 좀 딴 길로 갔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조현아 사건에서 이렇게 두 전직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이분의 어떤 소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정관예우들이 이런 노력을 한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원고들이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 차원에서 좀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장님 또는 사무장님 도와주는 분들과 초창기에 이 사건을 이제 대한항공이 일관되게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조사 받았을 때 국토부도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공정하게 했다라고. 근데 사실은 옆에다가 그 문제에 그 박창희 사무장님 등이 조사를 받을 때 이른바 여모 상무가 구속되신 분 앉아 있었잖아요. 아니 가해자의 측근이 오른쪽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진술을 합니까?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은 정말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 담당 조사관들. 그래서 거기도 뭐 구속영장 청구도 그랬었는데 요것도 거짓말한 거거든요. 대한항공하고 국토부가 끝까지 뭐 이 부분까지도 다 이제 우리 사무장님은 사무장 측 그다음에 또 많은 도와주는 분들이 복수의 제보로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실을 알리고 국토부나 대한항공이 잘못한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가 접촉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사무장님이 극심한 이제 고통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드리는 것만으로도 계속 뭔가 부담감을 느끼실까봐 그거는 좀 쉬셔 편안하게 있으면 해서 저희는 일체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쪽 선생님들도 이제 지금 단계는 이제 소송에 넘어가는 단계니까 NGO의 캠페인 단계가 아니라 투쟁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이 계시는 법무원에 요거 이제 한국에서도 자문을 구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잘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문을 구하신 걸로 아는데 법무원 원이 예전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님도 계시고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잘 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 안심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필요하다면
그런 입장을 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왜 미국에서 소송하는 게 좋은가? 한국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고 전관 예우의 영향력 여전히 끼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건 미국 법원이 저는 소송을 받아야 된다는 게 JFK 공항이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바쁜 공항에서 비행기를 뒤로 돌려서 승객뿐만 아니라 거기는 미국의 공항의 안전까지도 위협한 미국의 그런 공항 안전질서, 항공 안전질서까지도 유린한 그런 범죄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검찰이나 법원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한국에서 하면 두 당사자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원고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왜 미국 법원에 냈겠느냐. 피해를 거기서 입었고 미국 법원에 낸 데는 다 합리적인 본인 원고들도 엄청 귀찮을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할 때마다 미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 감안하면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또 한국의 사법제도의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미국 공항에서 벌어진 항공 안전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교란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필요하면 이런 의견을 제가 낼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거의 뭐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그게 아니라 맨날 김성진 변호사님이랑 같이 다니니까 그거 알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롭고 뭐 전 옆에 있으면 늘 이렇게 들으면서 비빔밥 정말 뭐 비빔밥집 개 3년이면 비빔밥으로 걔들의 그런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안철상이 변호사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예컨대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박창진 사무장하고 그 승무원 김도희 씨의 지위가 과연 안전하게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현업에 복귀를 하고 뭐 이럴 텐데 그러면 그 하늘사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이제 그 마카다미아 서비스했던 그 여성 승무원 이분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근무를 좀 하고 계신가요? 이분들이? 두 분 다 휴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분은 뭐 사실상 산업재 판정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휴직 및 요양 상태에 있는 거고 이분들 생각에서는 회사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했다고 생각을 사무장님도 첫 참견에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회사 이분들이 특히 사무장님 그것도 20년 가까이 일을 하셨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시고 아주 주변의 평판도 매우 좋은 것으로 대한항공이 중간에 아주 치졸한 짓을 했잖아요. 무슨 이 사람은 뭐 행실이 안 좋아가지고 뭐 징계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뭘 흘렸거든요. 찌라시에. 그걸 봤더니 이 사무장님이 헬스를 해가지고 몰통을 다 벗은 것도 아니에요. 이른바 난닝구니 입고 근데 그 난닝구도 굉장히 점잖은 난닝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닝이라고 해주세요. 러닝 셔츠. 저같이 막 헐렁한 거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딱 달라붙는. 달라붙은데 사실상 반팔 티셔츠 같은 느낌 드는 그거 입고 그냥 이렇게 약간 그 포즈를 취한 거예요. 오히려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좋게 한 사진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무장님도 굉장히 건강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준수하구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외모가 준수. 꼭 외모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쁜 사람만 뽑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니까 항상 저 같은 사람 평생 제대로 취직을 못해요. 그래서 못생긴 게 죄는 아닌데. 아니 안진걸 처장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저 민지적으로 생겼다고는 소리를 듣는데 논두렁 비슷하게 생겼다고. 근데 이 사무장님은 오히려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외모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분은 굉장히 자기가 일 잘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진이에요. 딱 봐도. 근데 그걸 흘려가지고 이상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다. 뭐 그래서 징계를 받은 바도 있다라고 찌라시에 그게 돌았어요. 실제로. 기자들이 저한테 막 보여주는 거 이거 봤냐. 아니 이건 오히려 아주 훌륭한 사진인데 그랬더니 이게 돈다는 거예요. 사무장님이나 사무장님 측에서는 정말 더 괴롭고 실망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이. 굉장히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다시 한번 종합하면 공항의 비행기에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법과 제도와 상식 모두를 파괴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영만리 뉴욕당에 내려놓고 와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그다음에 멘붕이죠, 멘붕. 심지어는 그렇게 해갖고 16시간 기다리다가 또 16시간 가까이 15시간 가까이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납치하듯이 데리고 가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잖아요. 쓰고 틀리면 또 쓰게 하고 또 고치게 하고 고치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다 모든 걸 네 잘못이라고 한 다음에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조사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웬걸 조사받으러 갔는데 옆에 여상무님이 앉아 계신 거야. 저 여성 상무란 말이 아니라 여모씨 상무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 국토부 조사관도 다 우리 항공 출신이야. 요즘에 그 개그 콘서트 유행하는 것처럼 막 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세계처럼 다 우리 거야 임마. 그러니까 이분은 어땠겠어요. 아 세상이 대한항공이 겪은 고통과 폭력 외에 세상마저도 완전 절망의 상태구나. 그랬는데 정말 다행히 참여연대라는 데서 고발하였다 밝히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진실이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KBS 9시에 뉴스에 나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리고 복귀하려고 하셨는데 대한항공 분위기는 알지 않습니까? 조씨 왕국이기 때문에 조씨 왕국. 도저히 다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비행 스케줄도 아주 막 워목하게 짜갖고 그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복귀하자마자. 예, 그래서 다니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감히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저희도 연락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한테 연락 주실 이유도 없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박창진 사무장 건만 지금 원에 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 다른 것도 이렇게 와 있는 건가요? 소송을 제가 안 해서 소송을 김 변호사님 직접 소송 대리하시는 건 아니고 수임 여부도 아직 확인 안 되시는.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심지어 뻔뻔하게 오늘 경향신문 제목에 보면 땅콩해양 조연아 재판도 해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했으면 미국에서 벌어진 잘못이니까 미국에서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남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뭐 소송을 응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것마저도 한국이 데리고 오겠다라고 지금 각하해달라. 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 뭐 이런 억지를 쓰니까 지금 모든 언론에서 저기 비판적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제일 괜찮은 변호사님들이 있는 곳에 또 미국 변호사님들도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그렇군요. 자문만 구한 거를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후에 소송 대리는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확인된 것은 그 아닌 부분은 거죠.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장윤선의 팟짱. 그런데 지금 이 조현아 부사장이 이 재판도 재판이지만 구치소 감옥에 있을 때도 되게 좀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일 아닙니까, 변호사님? 구치소에 뭐 백서 가지고 뭐 하겠다고 해서 누가 한 자리 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죠. 뭐 재벌 총수니까 그런 거 믿고 또 돈도 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또 에피소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다른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그죠? 그런 게 또 가능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만. 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고 하지만 만 명만 평등하다고 우리 노회찬 전 대표님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총수들과 7.18 자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만 명만 평등하고 나머지 4,999만 국민들은 완전히 정말 홀대를 받고 있는 거, 차별받는 거나 다른 건데. 그 말씀 많이 생각나는데 의정부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척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1차 수술을 이제 자비로 받았대요. 자비로 받았는데 몇 달 지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국가에서 이제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비가 없으니까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몇 달을 끌다가 결국은 수술을 해줬어요. 수술을 했는데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안 좋아지니까 형집행정지로 풀어줬어요. 그리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다음 날 사망하셨다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아픈 사람은 책임져줘야 되거든요. 자비가 없다고 수술 계속 미루다가 뒤늦게 수술해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조현아 사건이랑 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병원 의사 또 유명한 의사 데려다가 뭐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조현아 씨는 거기다 또 특혜를 입었잖아요. 뭐 편하게 하겠다고 뭐 브로커 뭐 구속되고 온 일도 있었지만은 보통 원래 그 서울구치소에 지정된 의사가 와서 이렇게 진료하는데 무슨 뭐 우울증이니 뭐 큰 병도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감옥에 갇혀 계셨을 때 이제 있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한다고요 저희가. 뭐 재벌이라 해서 고통이 없겠어요.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호의호식하다가.
그런데 거기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도 되는 상태 정도라는 건 대체적인 평가예요. 네. 인하대병원 의료진들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법무부도 공범인 거예요. 특혜를 준 거예요. 인하대 의료진을 부른 이유는 한진그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특혜를 입고 뭐 아무래도 자기가 조금 더 말하기도 편하겠죠. 생판 모르는 의사가 오면 예를 들면 어디 뭐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막 거짓말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 혼자 소설입니다. 안 아픈데 아프다기도 하고 병원에서 쉬기도 어렵고 근데 인하대병원 오면 야, 나 엄청 아픈 거로 좀 해줄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당신 다음에 내가 잘 해줄 테니까 아니면 이미 조현아 씨가 아는 뭐 병원에 간부 갈 수도 있는 거고 편하잖아요. 일단 편하고 쉬기도 편하고 거짓말하기도 좋고 계속 속여왔으니까 우린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동안에 뭐 한 번이라도 진실된 입장을 밝혔다면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의심할 이유도 없을 텐데 특히 박창진 사무장하고 이 김도희 승무원님이 소송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진심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게 크게 작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뭐 수첩에 이렇게 수첩을 뜯어갖고 뭘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꽂아놓고 갔잖아요. 기자들 데리고 가서요. 그러니까. 그 집에 없는 거 알면서 집에 없는 거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3의 장소에서 요양을 취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경악하고 더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근데 그동안 보면 우리가 롯데 사태에서도 그렇고요. 대한항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도 과거에 그랬고요. 삼성의료원도 사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음압병동 하나 제대로 없었던 그런 팩트 다 드러났는데 도대체 이런 게 언제까지 앞서 뭐 친일파 후예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끝나지 않는 재벌들의 이런 그 무소불위의 행태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사실 재벌 총수들이 딱 지분 몇 프로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환 출자나 이런 걸 통해서 재벌 계열사들의 모든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사 감사 모든 사람들이 재벌 총수의 눈밖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누구도 재벌 총수가 A라고 하면 A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재벌 총수가 전행하고 있는 재벌 경영의 가장 큰 폐해가 아닌가. A가 아닐 수도 있는데 A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조현아 사건에서도 여상무라는 분 그분도 사실은 총수를 위한 거지 대한항공을 위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인들 뭐 박창진 사무장한테 너 회사 오래 다니고 싶냐? 그러려면 야, 이렇게 자술 썼으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어서 했겠냐마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총수 일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회사 내부에서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맞아요.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인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법안은 법무부가 만들었어요. 공약에 따라서. 근데 재벌들이 노하니까 재벌들 통해서 경제 살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법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내부적인 견제도 그렇고 외부적인 견제도 외부적인 견제는 이제 잘못했을 땐 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사법부나 어떤 행정 당국에서 재벌 총수가 또 총수 일가 잘못한 거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3호제 정찰제 판결 이거 진짜 너무 재벌 총수가 또는 횡령 배임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뭐 조현아 부사장도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니에요? 우울증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엄청 서둘러서 해서 사실상 빨리 풀어줬다는 또 하나의 특혜고 뭐 우리나라 재벌들의 오너 리스크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누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오너 리스크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불법 심지어는 회장이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이 심지어는 횡령하고 배임하고 주가 조작을 해버리는데 그 기업 총수가 누가 한국 경제를 믿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분단 문제로 인한 리스크,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안 하고 서로 싸우다가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나 거래 상대방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거하고 겹쳐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근본적이고 반복적인 위기는 바로 재벌 체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전성인 교수님은 김성진 변호사님과 제가 토론했는데 대한민국 재벌을 개혁하면 망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가 맞다. 재벌 체제 개혁해도 한국 경제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 이런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늘어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면 살아났지. 죽을 리가 없는데
아무튼 재벌 개혁은 뭐든 큰일이 날 것처럼 사실상 매수된 학자와 언론과 관료들이 그 짓거리 하고 다닌다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셔서 진짜 속시원하면서도 설득력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돈이 위로만 올라가서 그게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를 하지만은 평등한 거래가 아니죠. 재벌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은 평등한 거래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재벌이 시키는 대로 너 납품 단가 이만큼 낮춰. 너 기술 가져와. 기술 가져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납품 단가 결정, 거래 조건을 결정해서 전적인 권한을 대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겨우 나 좀 살게만 해주세요. 맞아요. 그냥 같이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윤율 차이가 대기업은 맞아요. 10%라면은 중소기업은 5%가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맞아요. 88%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소속인데 중소기업이 겨우 존재하니까 월급 올려달라는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회사가 망해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월급 올려달라고 하느냐. 월급 올리고 싶지만은. 그래서 대다수 노동자들이 지금 월급이 실질 임금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가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월급이 안 올라요 사실은. 맞아요. 그 원인은 재벌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가가치 이전, 일방적인 이전이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돈을 못 쓰니까 사실 자영업은 노동자들이 돈을 써야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동네 골목 상권이 사실은 시장이 확 죽은 겁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돈이 위에만 몰려 있고 710조랍니다. 그러니까요. 사내 유보금이 30대 재벌이 30대 그룹이 갖고 있는 710조. 710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딱 거의 2배거든요. 거의 2배. 그러니까요. 지금 김 변호사님 쭉 설파해 주신 내용이 지금 한국 경제를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체를 딱 설명해 주신 그래서 아까 전세영 교수님 토론회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더 이상은 재벌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재벌도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재벌이 사내 유보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다는 것은 더 이상 투자할 때 돈 내는 데를 투자할 때를 못 찾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은 겁니다. 부동산 사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어디 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투자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만한 아이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겁니다. 지금 재벌은. 그래놓고 돈만 쌓아놓고 있으니까. 돈만 쌓아놓고 이런 나쁜 짓 하고 말이에요. 돈만 쌓아놓고 나쁜 짓 하고 롯데재벌처럼 형제의 난 저지르고 계속해서 복합 쇼핑몰이니 뭐 편의점에서 중소상공인들이 해도 되는 거 그걸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술 투자, 연구 개발, 뭐 해외 진출 이런 게 아니라 한식 뷔페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뭐 롯데는 뭐 80개 하는데 무슨 갑자기 렌트카도 최근에 개설했고요. 렌트카요? 그러니까 지금 면세점도 롯데가 뭐 다 거의 뭐 독식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그걸 재벌이 하냐고. 일본은 중소기업 슈퍼마켓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줘갖고 돈이 돌게 만들어야죠. 롯데가 편의점도 하잖아요. 소주도 인수했잖아요. 복합 쇼핑몰이라고. 복합 쇼핑몰 엄청나게 큰 또 여기 상암동 여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5km에서 10km는 그냥 초토화 된다고 이 봅니다. 마포 일대는 완전히 초토화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마포 일대는 거의 롯데가 다 롯데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현아 사건만 봐도 총수 일가의 무소불위의 행태가 드러났지만 그걸 통해서 사실은 총수 일가를 이들의 그 반사회적 경영 형태가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독식으로 이어지고 2사 3세로 갈수록 신규 사업에 대한 창출이나 연구 개발보다는 있는 것을 빼앗는 거 기존에 남의 거 남의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면 이 조현아 씨하고 동생 조현민 씨도 보면 그 소공동 한진그룹하고 저기 나대병원 1층에 있는 커피숍을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깨알같이 현금을 챙기고 있어요. 이디야 커피숍을. 거기 보면 대표가 조현아 조현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예를 들면 중소상공인들이 해도 되고 골목 기업인이 해도 되고 풀뿌리 그렇게 나눠 먹어야죠. 세상을. 뭐 재벌 총수 예전에는 이제 딱 총수 한 명씩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이제 형제들도 많고 2세 3세도 많아지니까 사업 분야를 하나씩 떼주는 거예요. 떼주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기존에 하던 말고 새로운 서비스업이 진출해서 동네 골목 시장 상권을 침해하는 분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견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폐지가 됐어요. 뭐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그냥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폐지되고 나니까 막 재벌 2세 3세들이 이 사업 저 사업 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짧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롯데도 계열사가 80개나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서비스 다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라고 공정거래법상에 재벌 집단인데 한 30개 되거든요. 한 옛날에 계열사가 1000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 1500개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경제가 재벌 대기업 탐욕 독식 경제, 불법 부당 불공정 행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아무도 제지 못하는 거니까 전국민적 재벌개혁 전선을 만들자 다시. 영화 베테랑 2,500만이 보고.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 공약부터 지키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감사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 그리고 이 고액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이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이겠다는 공약, 예. 그리고 총수 일가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 이미 다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또 사면권을 네. 또 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재벌의 약탈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다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조현아 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엄중하게 잘 다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안진걸 처장님 너무 재밌으셔서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제가 조현아 씨 개인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그다음에 슈퍼 갑질만큼은 근절시키자. 네. 그다음에 바로 재벌 대기업들이 이런 행포를 근절하게 되면 국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일념으로 하는 겁니다. 네. 어쩔 때는 조현아 씨 걔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제발 좀 반성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조현아 부사장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정말 두 분 감사하고요. 또 모시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파세도 오셔야 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